다음에 우리나라 뭐 소년사법의 그 주요 특징, 이것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 공부하게 되면 이런 주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별로 이제 구체적인 거 소년법이나 보호소년법 내용 이해하면은 자동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처음 봤다고 해서 무조건 막 암기하려고 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소년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한다면은 기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시간과 에너지만 많이 소모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는 단계적인 그런 거 순서를 밟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시험 공부는 단순히 그 공부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철저히 득점 훈련으로 연결돼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법에서 가장 그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보호처분하고 형사처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년법은 단순히 보호처분 한 가지만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라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분의 특칙 규정도 규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잠시 후에 바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소년법도는 이렇게 이 보호처분 규정도 있고 형사사건에 대한 특칙 규정도 있다. 그리고 실체법의 성격과 절차법적인 성격을 겸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죠? 실체법하고 절차법 차이점이 뭐예요? 실체법, 문자 그대로 실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절차에 대해서 규율한 법률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체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서 민사사건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거 공부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형사법으로서의 실체법 하게 되면은 형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왜 실체법이라고 하냐면 이 형법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하는 범죄인가에 대해서 그 실체를 딱 종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살인죄 같은 경우도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규율이 돼 있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런 금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행위가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는 규정이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예요? 또 이 범죄의 실체만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내가 예를 들었듯이 사람을 죽인 놈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니면은 무기형 아니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또 형벌의 실체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만 규율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형사 재판해가지고 형 집행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이 형사 재판하고 형 집행하는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 이것이 바로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이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첫 시간에 내가 형사사법 절차는 어디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범죄가 발생한 순간부터 그 다음에 형 집행 끝날 때까지가 형사사법 절차다. 형사사법 절차를 줄여서 그냥 사법 절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인데, 형사소송법은 주로 수사, 기소, 형사 재판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고, 그 다음에 형 집행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그 절차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형사법과 관련해서 실체법 하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형법이 실체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법은 형사소송법과 그 다음에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사건과 형사사건 절차의 그 차이점 이런 것들도 기초적으로 확실하게 좀 소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사건 절차하고 이 형사사건 절차.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 보호사건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그 형사사건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먼저 보호사건 절차하고 형사사건 절차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여기서 이해를 해놓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도 암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이 보호사건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 보호처분이 적용되는 사건의 줄임말이 보호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은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사건의 줄임말이죠. 자, 내가 이제 여기서 단순히 그냥 형벌이 부과되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형벌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밀하게 형사제재가 적용되는 사건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형사제재에는 뭐가 있어요? 형사제재 여기에 되면 그냥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형사제재는 딱 한 가지야. 뭐야? 형벌이지.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형사제재는 단순히 형벌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OT에서도 언급됐듯이 바로 보안처분 있잖아요. 보안처분도 이 형사제재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1의 형사제재 하게 되면 형벌이고 제2의 형사제재 하게 되면 보안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와서는 그런 그 형벌과 보안처분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제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것이 뭐예요? 전자행위 부착명령, 뭐 성폭력범죄를 범한 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자 발찌 착용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벌이나 전형적인 보안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런 거 제3의 형사제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3의 형사제재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는 제3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는 뭐 전자행위 부착명령이라든가 아까 이 신상공개제도라든가 신상고지명령제도라든가 취업제한명령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종류의 형사제재 제3의 형사제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이 보안처분도 별표 2개 했었잖아요. 보안처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그러한 이 청소년 성보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 고지명령제도, 취업제한명령제도, 그 다음에 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 전자기기 부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기 부착명령제도,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보호사건 하면 바로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이 떠올라야 되나? 보호처분이 적용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하는구나. 형사사건 하면은 형사제재가 적용되는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이 보호사건 으로 이 분류가 되게 되면 그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전과자 만드는 형벌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거죠. 보호처분은 아까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특수한 대안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받는 것이지 형집행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호사건 이것은 복지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어떤 거 처분을 가하는 것이지 어떤 그 처벌을 위한 처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은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사제재 하게 되면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처벌이에요. 처벌이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을 이해했다면 보호사건 절차에는 당연히 형사사건 절차의 대표적인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적용되지 않죠. 보호사건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년법하고 보호소년 등에 처해야 하는 법률이죠. 보호사건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이 형사 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 완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니은에는 별표 2개를 해가지고 주의하도록 하세요. 보호사건 절차의 특칙이 적법 절차 원칙의 완화, 직권주의, 심리의 비공개이지 형사사건 절차의 특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사건 특칙 절차하고 보호사건 특칙 절차를 헷갈리도록 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사건에는 형사법원에서 관할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년사법정 측면에서 구분해야 할 법원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형사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은 소년부 법원이에요. 법원 소년부라고도 부르고 소년부 법원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보호사건을 심리해 가지고 결정하는 법원은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특수한 법원인 바로 이 소년부 법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사건은 소년부 법원에서 관할하지만, 관할도 내가 뒤에 그냥 현대적인 말로 풀어서 이렇게 가로치고 해줬듯이 관할, 이것은 담당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 법에 있어서 좀 오래된 한자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와가지고 그 법률에서 들어있는 오래된 그 한자어, 이런 것은 이제 일본식 한자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이 단어들로 많이 그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할 하게 되면 그냥 담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형사법원이 아니라 소년부 법원이고,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거 형사사건일지라도 소년부 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에서 관할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보호처분 규정과 형사사건에 관한 규정의 그 이원화,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2번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더 세부적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 니은이기 때문에 별표 2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별표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한 내용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지식을 만들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2024년 첫 해 시험에서 소년사법정책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99.9%인 것이 뭐냐 하면은 소년보호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